할머니, 이건 뭐예요? 손녀가 물었죠. 흑백 사진엔 길게 선 줄이 있었죠. 할머니는 사진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땐 모두 금을 내려갔단다. 할머니가 말했죠. 왜 금을 냈어요? 손녀가 다시 물었죠. 나라가 흔들려 우리가 나섰단다. 할머니가 답했죠. 그 모습을 전직 기자였던 삼촌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기자는 오래된 노트를 천천히 펼쳤죠. 노트 제목은 황금빛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줄이 남긴 울림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이야기가 다시 열렸죠.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IMF 외환위기, 빚진 자의 자존심이 빚어낸 347톤의 드라마를 시작하겠습니다. 1997년의 차가운 겨울 바람은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향해 무섭게 불어왔습니다. 국가가 부도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전해지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그 현장을 지켜봤던 기자였던 저는 이제 묵혀두었던 낡은 취재 노트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낡은 표지 위에는 황금빛 기억이라는 제목이 흐릿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노트는 그해 겨울, 평범했던 사람들의 내면에 기록된 절규와 희망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죠. 저는 이 노트를 통해 당시의 냉소적 언론이 미처 담아내지 못했던 따뜻한 진실을 재조명하려 합니다. 노트를 펼치자마자 25년 전의 날카로운 공포와 불안감이 다시 한번 저의 뇌리를 강타합니다. 수많은 경제 지표와 국가 부도 위기라는 거대한 분석은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의 위기가 우리 집에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는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한다는 소식은 곧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는 의미였죠. 당시 취재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다는 통보를 받은 가장들은 식구들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하는 평범한 아버지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머니들은 혹시라도 남편의 실직이 알려질까봐 동네 모임에도 나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는 그들의 노력은 전쟁터보다 더 치열하고 고독한 싸움이었습니다. 대기업은 하루아침에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속절없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해고라는 차가운 단어가 전국을 휩쓸며 수많은 가정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바꿔놓았죠. 대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이들은 취업은커녕 당장 아르바이트 자리도 찾기 어려워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깊은 절망감이 날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국가의 위기가 개인의 파산과 직결되는 처절한 현실을 모두가 직접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의 한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당시 만났던 한 가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30년을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원 벤치에서 밤을 새웠어요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죠. 가족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아이들의 학비 고지서가 구겨진 채로 남아있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한 상인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손님이 하루에 한두 명밖에 안 와요. 장사가 안 되니 월세도 못 내겠더라고요 라고 하셨죠. 20년 동안 성실하게 운영해온 가게를 접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가게 문을 닫는 날 혼자 앉아서 한참을 울었다고 조용히 고백하셨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노트에 기록했던 한 주부의 절박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당시에는요, 쌀값이 오를까봐 그것이 가장 무서웠어요 라고 그녀는 눈물로 고백했죠. 아이가 밥을 굶게 될까봐 매일 밤 신께 기도하며 겨우 잠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인 금융위기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는 이처럼 쌀값 걱정이라는 현실적인 공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공포는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일상을 송두리째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한 아주머니는 외상값을 받지 못해 결국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다들 형편이 어려우니까 외상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라고 그분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던 선한 마음이 결국 본인의 파산으로 이어진 비극이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날 가게 문을 닫으며 이웃들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셨죠. 착한 사람이 더 큰 상처를 입는 부조리한 현실이 그 겨울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좌절과 불안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리던 때였습니다. 평소 활기 넘치던 이웃들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지고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자 사채업자들까지 공포에 질려 도망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금융 시스템 전체의 마비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모두 놓였던 것이죠. 노트의 다음 페이지에는 한 택시 기사님의 이야기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해도 손님이 없어요. 기름값도 안 나올 때가 많았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밤새 빈 택시를 몰고 서울거리를 헤매다가 지쳐서 차 안에서 잠들곤 하셨대요.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칭얼거릴까봐 차라리 차에서 자는 게 낫다고 하셨죠. 가장으로서의 무력감과 자괴감이 그분을 매일 밤 괴롭혔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대학생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계를 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부모님이 일자리를 잃으셔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됐어요 라고 했죠. 그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했지만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탄했습니다. 꿈을 접어야 하는 젊은이들의 절망이 온 나라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들마저 희망을 잃어가는 모습은 가장 가슴 아픈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힌 한 문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빚을 진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라고 제가 썼더군요. 실제로 빚을 지지 않았어도 국가의 빚이 곧 자신의 빚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라가 부도나면 우리 가족도 함께 무너진다는 공포가 모든 이의 가슴을 짓눌렀죠. 그 무게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존엄성과 자존심까지 짓밟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만이 가득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취재 노트는 당시 언론이 집중하지 않았던 또 다른 중요한 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위기를 우리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도 나도 희망을 찾으려는 작은 불씨들이 온 나라에 타오르기 시작했죠. 국민들은 좌절 대신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으로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한 노부부를 만났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우리 세대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책임지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할머니께서 덧붙이셨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에는 자책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당시의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보도 환경 속에서 이 노트는 묵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적 감정 과잉이라는 오해를 받을까봐 따뜻한 진실을 담은 기사는 차마 실을 수 없었죠.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이 노트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숙연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용감하게 행동했던 것일까요? 라고 묻는 듯합니다. 그 대답은 곧바로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역사적인 기적에서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위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제가 썼더군요. 그 겨울,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아니라 책임을 마주하는 용기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빚진 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는 고귀한 정신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았던 그 행동의 순수한 동기를 이제부터 깊이 추적하려 합니다. 이 낡은 노트가 안내하는 대로 1997년의 겨울로 돌아가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당시의 위기를 초래했던 거대한 힘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의 작고 위대한 결단을 따라가 보시죠. 그들이 금을 내놓았던 진정한 이유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빚진 자의 자존심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1998년 1월 그 역사적인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던 날의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기자는 노트의 다음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1998년 1월 5일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된 그 역사적인 날의 풍경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국민 금 모으기라는 커다란 제목이 크게 실렸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앞다투어 애국심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어요.
하지만 기자의 노트에는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다른 이야기가 조용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자는 그날 오전 서울 명동의 한 은행 앞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보자기에 싼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고 계셨어요. 기자가 살짝 들여다보니 안에는 낡은 금반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소중한 반지를 왜 내놓으시려는 겁니까? 라고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반지를 내려다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빚을 졌잖아요. 나라가 빚을 졌다는 건 결국 우리가 빚진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손주들한테 빚쟁이 할머니로 기억되긴 싫어서요 라고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기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애국심이 아니라 빚진 자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개인적인 책임감이 할머니를 이곳으로 이끈 것이었죠. 기자는 그 장면을 노트에 꼼꼼하게 기록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애국심과 국민들이 느끼는 진짜 마음은 달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음 세대에게 부끄러운 조상으로 기억되지 않기 위한 절박함이었습니다. 기자는 이 진실을 반드시 기록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기자는 부산으로 내려가 한 재래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20년 넘게 생선 가게를 운영해온 한 아주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손님을 받다 말고 잠시 자리를 비우며 결혼 반지를 빼고 계셨습니다. 기자가 다가가서 아주머니, 그 반지가 아까우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죠. 아주머니는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내려다보셨습니다. 아깝죠. 22살에 시집 올 때 받은 거예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빚을 졌는데 이제라도 갚아야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자는 아주머니가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글쎄요.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세대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애들한테는 이런 일 없게 해야 하잖아요 라고 아주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자는 그날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빚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스스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믿으며 기꺼이 희생을 선택하고 있었다. 기자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40대 주부 한 분을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주부는 거실 장롱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돌반지 3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아드님 돌반지 아닙니까? 라고 기자가 놀라서 물었죠. 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필요한 때예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기자는 아드님이 나중에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앉아 기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지를 주느냐, 빚 없는 나라를 주느냐,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애가 20살 되면 말해줄 거예요. 내 반지가 나라를 살렸다고요. 기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하고 결연했어요. 기자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노트를 펼치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금 모으기는 애국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책임감이었다라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금을 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구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기자는 운전기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사님은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기사님, 그 목걸이가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 봐요 라고 기자가 물었죠. 기사님은 백미러로 기자를 잠깐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내가 결혼 20주년에 선물한 거예요. 이제 이것도 내놓으려고요. 부인께서 아시나요? 라고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아내한테 말 못했어요. 그냥 가져왔죠 라고 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기사님은 한참을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계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쟁 때 도망쳤대요. 가족 버리고 혼자 살려고요. 기사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기자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노트에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금 모으기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자 빚에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광주에서는 70대 할아버지를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수건에 싼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주셨어요. 기자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할아버지의 금리 2개였습니다. 할아버지, 금리까지 빼실 필요는 없으셨는데요 라고 기자가 놀라서 말했죠. 할아버지는 손을 저으며 아니, 이것도 금이잖아. 다 보태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기자는 하지만 이제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걱정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크게 웃으며 불편한 게 뭐가 중요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빚을 졌잖아. 이제 좀 불편하게 살아야지. 기자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철학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노트에 그들에게 빚은 도덕적 책임이었다라고 적었습니다. 편하게 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라고 덧붙였죠. 인천의 한 공장을 방문했을 때는 여공들이 모여서 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작은 금반지를 하나씩 손에 들고 줄을 서 있었어요. 한 여공이 기자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빚이 생겼다니까 내야죠. 기자는 억울하진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공은 잠시 생각하다가 억울하죠. 근데 더 억울한 건 따로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빚을 떠안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되죠. 기자는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 여공들조차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기꺼이 희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자는 이 세대의 책임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보석상을 운영하는 주인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금은방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온 분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금을 팔았어요. 사람들이 금을 사는 이유를 잘 알죠. 불안해서예요. 금은 불안할 때 사람들이 찾는 마지막 보루거든요. 보석상 주인의 말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금을 내놓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기자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보석상 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더 큰 불안 때문이에요. 빚쟁이로 사는 게 금을 잃는 것보다 더 불안한 거죠. 기자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 모으기는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자 빚쟁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춘천의 한 농가를 방문했을 때는 노부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낡은 상자에서 금가락지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이건 60년 전 결혼할 때 만든 거예요 라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자는 할머니, 이거 정말 아까우시지 않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할머니는 가락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아깝지. 근데 뭐 어쩌겠어. 나라가 망하면 이것도 소용없잖아. 기자는 나라가 망할까봐 두려우신 겁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망할까 봐가 아니라 빚쟁이로 남을까봐 두려운 거지. 우리 죽고 나서 손주들이 뭐라고 하겠어. 할머니가 빚만 남기고 갔다고. 기자는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기억되고 싶었다. 빚쟁이가 아니라 책임을 다한 세대로. 25년이 지난 지금, 기자는 그 노트를 다시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금 모으기는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빚진 자의 자존심이자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였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떳떳하고 싶은 마음이자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언론은 당시 애국심이라고 대서특필했지만 진실은 훨씬 더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부끄러웠던 거예요. 빚을 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기자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다. 그냥 부끄러움을 아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기자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덕목이 아닐까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기가 아닐까요? 1998년 1월, 전국 방방곡곡 골목마다 사람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금이 들려 있었어요. 결혼반지, 돌반지, 금목걸이, 금리까지요. 그것은 그들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내놓았어요.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빚진 자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떳떳하고 싶어서였고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기자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덮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들은 정말 대단했다. 평범했기에 더욱더 대단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개인들의 결단이 어떻게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확산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자는 노트를 넘기다가 멈춰섰습니다. 여기엔 세 사람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빚진 자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노부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98년 1월,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헝겊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금반지 2개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반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이건 결혼반지 아니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반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남편이랑 50년을 함께한 거예요. 직원은 차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 소중한 물건 아니신가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소중하니까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에 직원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 나라 빚 때문에 헤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손주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빚쟁이 조부모로 기억되긴 싫어요. 그 목소리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반지를 창구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이거 받아주시면 나라 빚 조금이라도 줄겠죠? 직원은 눈물을 참으며 반지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돌아서며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요. 기자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반지는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50년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큰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미래 세대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가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사람이었습니다. 45살,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금 모으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에는 내놓을 만한 금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입을 벌리자 금리가 반짝였습니다. 10년 전 큰맘 먹고 해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 금리 좀 빼주세요. 의사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멀쩡한 금리를 왜 빼시려고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라에 보태려고요. 금 모으기 운동이요. 의사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러시려는 겁니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자리도 잃었는데 이것마저 못하겠어요? 내 몸 일부라도 보태야 마음이 편해요. 의사는 말없이 금리를 빼주었습니다. 그는 피 묻은 금리를 손에 쥐었습니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움은 자존심의 무게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네요. 그는 금리를 은행에 기증했습니다. 직원이 눈시울을 붉히며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무슨, 저도 이 나라 국민이죠. 그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등엔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자는 노트에 적힌 메모를 읽었습니다. 그는 해고당한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어른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젊은 엄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2살배기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부도나 실직한 상태였습니다. 생활비조차 빠듯한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반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작은 보석 반지였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보석은 아니었지만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소중했을까요? 그녀는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역사책을 볼 거예요. 그때 부도난 나라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떤 기분일까요? 그녀는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물려줄 순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도요. 다음 날 그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직원에게 보석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반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손님, 이건 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마음만이라도 보태고 싶어서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금만 받을 수 있어요.
그녀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간직할게요. 대신 제 마음은 전해졌으니까요. 그녀는 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아, 엄마는 노력했단다.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려고 말이야. 기자는 노트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영웅도 유명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나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진 않을 거야. 내 자식들에게 빚진 나라를 물려주진 않아. 그 마음이 금반지가 됐고 금리가 됐습니다. 심지어 보석 반지의 마음까지 모였습니다. 기자는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들은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자존심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기자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려야 해.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실이야. 그는 다시 펜을 들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다음 장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347톤의 기적으로 이어질 이야기였습니다. 기자는 노트의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여기엔 1998년 초 전국의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인의 작은 결단이 거대한 물결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었습니다. 서울 명동의 한 은행 앞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노인, 주부, 직장인, 학생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손에는 저마다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정말 이게 도움이 될까요? 한 할아버지가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옆에 선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라도 뭔가 해야죠. 그렇게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줄은 시간이 갈수록 더 길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은 나중에 먹어도 돼요. 한 직장인이 말했습니다. 이게 더 급한 일이잖아요. 은행 직원들은 밤새 일했습니다. 창구마다 금을 받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반지, 목걸이, 금리, 금부치가 쌓였습니다. 저울 위에 올려진 금들이 반짝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한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뜨거울 줄이야. 직원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금 찾아볼래요. 젊은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포공항에도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출국하는 사람들이 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나가는 김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요. 한 사업가가 금시계를 내놓았습니다. 외국 나가서 부끄럽지 않으려면요. 유학생도 부모님이 준 반지를 꺼냈습니다. 미국 가서도 이 일 자랑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감동에 겨워했습니다. 이런 모습 처음 봅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수화물 검사대도 금을 받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의 은행마다 같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농협에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도 서울 사람들처럼 할 수 있어요. 한 농부가 금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어촌 마을에서도 금부치가 모였습니다. 바다에서 번 돈으로 산 거지만요. 어부들도 하나둘 동참했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한 어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국이 하나의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신문에는 매일 새로운 숫자가 실렸습니다. 어제 모인 금 10톤 돌파. 이틀 만에 20톤 넘어서 한 달 만에 100톤 육박. 참여 인원 100만 명 넘었다.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숫자보다 마음을 받습니다. 내 금반지가 저 숫자 속에 있네. 한 할머니가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뿌듯하네요. 내가 보탠 거니까. 옆집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든 숫자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기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당신네 집도 금 내놨어요? 그럼요. 우리 집도 어제 다녀왔죠. 일상의 대화 속에 금 모으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한국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영국 BBC 기자가 리포트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고 있어요. 정부의 강제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 CNN도 특집 방송을 냈습니다. 한국의 금 모으기, 세계가 주목한다. 앵커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일본 언론도 연일 보도했습니다. 이건 강제가 아닙니다. 한 외신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는 걸까요? 프랑스 기자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경제를 넘어선 문화 현상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는 당시 외신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결속력은 경이롭다. 위기 앞에서 하나 되는 저력을 보여줬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운동이 아니다. 이들의 정신은 세계의 모범이다. 외신들은 한국을 재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담담했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 한 건 아니에요. 한 주부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죠. 자식들한테 떳떳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들의 목소리엔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겸손함 속에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잖아요.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록 작은 힘이지만 모이면 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이에요. 사람들은 서로의 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인 금의 양이 227톤을 넘어섰습니다. 참여한 사람은 3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 국민의 10분의 1이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경제 전문가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예요. 이런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덤덤했습니다. 기적이라니, 우리가 그냥 한 거죠. 한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식들 미래를 위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부모라면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들에게 이것은 의무이자 권리였습니다. 기자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34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계산기로 잴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금은 결국 외채를 갚는 데 쓰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진짜 힘이에요. 그것은 물질 이상의 유산이었습니다. 기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순수함을 기억해야 해.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보물이야.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 말이야. 그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 세대에게 전할 희망이었습니다. 기자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기자는 노트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25년 전 그 겨울의 기록들이었죠. 황금빛 기억이란 제목을 붙인 노트였습니다. 당시엔 냉소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애국심 마케팅이라는 말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알게 됐습니다. 그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다는 거요. 347톤의 금이 모였던 그 기적은요. 사실 금의 무게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보여준 자발성이었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내 자식에게 빚진 나라를 물려줄 순 없다.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장롱을 열었던 거죠. 노트 속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과를 알 수 없어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은행 창구 앞에 선 한 시민의 말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기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확신 없는 행동이 더 순수하다는 것을요. 그 시절 한국을 본 외신들은 놀랐습니다. 이건 강요된 애국심이 아니다. 한 외신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진짜 국민의 자발적 연대다. 세계가 인정한 건 금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의 진정성이었던 거죠. 금 모으기 운동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의 DNA가 됐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붉은 악마를 보세요. 2020년 코로나 때 마스크 대란을 보세요. 위기 앞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힘이죠. 기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IMF 금 모으기는 경제 회복의 도구였지만요. 더 큰 선물을 남겼다고 말이죠. 바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을 스스로 일으켜 세웠죠. 그 자신감이 IT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죠. 빚쟁이로 기억되긴 싫다던 그 할머니처럼요.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노트에는 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 금반지는 작지만 마음은 컸어요. 초등학교 교사였던 한 여성의 말이었습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요. 그녀는 믿었던 겁니다. 기자는 지금의 젊은 세대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IMF를 겪지 않았죠. 하지만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무엇을 했는지를요. 그들이 지킨 건 단순히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이었죠.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왜 반지를 냈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한테 빚쟁이 할머니로 기억되긴 싫어서. 손녀는 그 말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 모으기가 남긴 유산입니다. 물질이 아닌 정신의 유산이었죠.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자기 몫에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였죠. 기자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자신의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꼭 전하리라. 25년이 걸렸지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엔 금 모으기의 흔적이 남았죠. 박물관에 전시된 금반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한 노인은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모두가 하나였단다. 돈 많은 사람도 없는 사람도 말이야.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나 봐요. 노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기자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금 모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죠. 내 것을 내놓는 게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이죠. 혼자선 안 되지만 함께하면 된다는 것을요. 이게 바로 금 모으기의 진짜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은요. 그때 그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 덕분입니다. 장롱을 열고 은행으로 향했던 그 발걸음이죠. 결과를 몰라도 괜찮다던 그 용기였습니다. 기자는 노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표지에 황금빛 기억이란 글자가 보였죠. 이제 이 기억을 세상에 내놓을 때입니다. 다음 세대가 알아야 할 이야기니까요. 그 시절 사람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요. 단순히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존심과 희망이었던 거죠. 빚진 자로 기억되지 않으려던 그 마음이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숨쉽니다. 외환 위기는 끝났지만 정신은 계속됩니다. 347톤의 금은 다시 흩어졌지만요. 그 마음만큼은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다시 모일 수 있는 힘이죠. 기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평범한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그때 금을 냈을 겁니다. 이젠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일 테죠. 하지만 그 할머니의 손녀가 걷고 있습니다. 빚 없는 나라에서 꿈을 키우고 있죠. 이게 바로 금 모으기가 만든 미래입니다. 할머니가 원했던 바로 그 세상이었습니다. 25년 전 그 겨울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희망의 가치니까요. 평범한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이 만든 기적. 그게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때 그 평범한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이야말로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다. 노트를 닫으며 기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영원히 기억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IMF 외환위기. 빚진 자의 자존심이 빚어낸 347톤의 드라마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